홍하 그레이통쌤과 함께하는 통합과학 8강 생태계 평형입니다. 먼저 생태계의 먹이 관계와 에너지 전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이 관계는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로 먹이 관계가 그림과 같이 한 줄로만 이루어진 먹이사슬, 그리고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먹이 그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먹이 관계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단계를 영양 단계라고 하는데,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전달될 때 화살표로 표시하게 됩니다. 복잡한 먹이 그물에서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 영양 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 영양 단계가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모두에서 벼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를 섭식하는 메뚜기는 1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차 소비자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2차 소비자, 개구리가 있고요. 개구리를 먹는 매는 3차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먹이 그물에서 매는 쥐를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쥐가 1차 소비자이므로 쥐를 먹는 매는 2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먹이 그물에서 매는 3차 소비자에도 해당이 되고 2차 소비자 모두가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와 쥐의 관계에서 먹히는 생물을 피식자, 먹는 생물을 포식자라고 하며, 피식자는 하위 영양 단계, 포식자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비교해 보면, 먹이 사슬은 4종의 생물이 먹이 사슬을 구성하고 있고, 먹이 그물은 7종의 생물이 먹이 그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먹이 그물이 먹이 사슬보다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생물 다양성도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종 다양성이 높을 때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며, 만약 먹이 사슬에서 개구리가 멸종된다면 포식자인 매도 사라지겠지만, 먹이 그물에서는 개구리가 멸종된다 하더라도 매는 토끼나 뱀, 쥐를 먹고 살아갈 수 있으므로 먹이 그물이 더욱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는 것,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살펴보겠는데요. 생태계에 공급되는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그림에서 10만의 빛 에너지 중 1만의 에너지가 생산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1만의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빛 에너지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광합성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산화탄소를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데요. 이때 CO2는 무기물에 해당이 되고 포도당은 유기물에 해당이 되므로 생산자는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시키는 독립영양생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독립영양생물들의 예를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산자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를 얻기 위해 세포호흡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림에서 5500의 열에너지가 발생하고 이것은 생태계 밖으로 방출됩니다. 즉 다른 생물이 이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세포호흡은 1차 소비자도 2차 소비자도 분해자도 모두 일어나는 과정으로 포도당을 분해하여 이산화탄소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ATP와 열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발생한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나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 중에 일부는 동식물이 죽어 생긴 사체나 동물의 배설물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전달됩니다. 자, 그림에서는 3500, 200, 50의 에너지가 분해자에게 사체나 배설물 형태로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 에너지 형태는 유기물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해자의 사체나 배설물도 분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겠죠. 이 형태도 유기물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달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생산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1만의 에너지 중 1차 소비자에게 가는 에너지 양은 1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도 600은 열에너지로 200은 화학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되면 2차 소비자에게 200밖에 가지 않습니다. 이때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물질은 바로 유기물 형태이며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고 할 수 있고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생산자에 들어온 1만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 1만으로 모두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생태계로 에너지가 계속 유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먹이사슬에서 생산자부터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까지 쌓아 올리면 이것을 바로 에너지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이때 에너지의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사용할 수 있고요. 방금 배운 것처럼 한 영양 단계의 에너지 중 일부만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안정한 생태계라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안정한 육상 생태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아주 잘 나타내 줍니다. 에너지양 이외에도 생물의 개체수, 생물량 등을 하위 영양 단계에서부터 쌓아 올린 것, 이 모두를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고 개체수를 나타내면 개체수 피라미드, 일정한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의 무게를 나타내었으면 생물량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때는 단위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한 육상 생태계에서는 생산자가 가장 개체수가 많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감소하는 개체수 피라미드를 볼 수 있고 개체수와 비슷하게 생물량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 등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안정한 상태를 생태계 평형 상태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데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교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인들에는 생태계로 생물들이 들어오는 이입, 생물들이 나가는 이출, 급격한 환경 변화, 불법 포획, 서식지 파괴, 외래종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가 개체수 피라미드였을 때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 이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로 1차 소비자의 번식률이 증가해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많아질 수 있겠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평형이 일시적으로 교란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데요. 가 단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을 때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증가했죠.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많이 잡아먹히는, 즉 피식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인해 생산자의 개체수가 감소하였고 포식을 많이 하여 2차 소비자가 증가한 나의 개체수 피라미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가한 2차 소비자에 의해 많이 잡아먹히게 되고요. 그리고 감소한 생산자에 의해 먹이가 점점 적어집니다. 따라서 다의 형태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다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피식량 감소, 즉 적게 먹혀서 생산자의 개체수가 다시 증가하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요. 포식량, 즉 먹이가 적어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생태계 평형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만약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면 그 요인은 이출, 그리고 불법 포획, 서식지 파괴,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 외래종 도입으로 1차 소비자가 많이 잡아먹힐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는 다시 평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지만 너무 심한 교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멸종이 일어난다면 평형을 회복하지 못하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으므로 불법 포획하지 말아야 하고요. 멸종 위기종 보호, 복원하고 시드뱅크나 시드볼트를 운영하는 등 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결론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